그럼 집을 살려면 지도를 이 삼각형을 지으면 그 안에 주택을 매입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이런 걸 모르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실패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생님 집을 살 때 보통 집값의 얼마 정도를 대출에 의존하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님 모시고 아주 솔깃한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은요, 뭐 이래서 오를 거다, 이래서 떨어질 거다, 뭐 어느 딘가에서 이게 최고점을 찍었다, 아니다, 기다려보면 뭐 내려간다, 지방 가보면 완전 유령타운이 됐다는 게 많은데,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고 원장님이 보실 때 현재 2024년 말에 혹은 2025년 초까지 아우르는 부동산 현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네. 예, 지금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한마디로 양극화인 것 같아요. 그 양극화를 넘어서 최근에는 초양극화, 울트라, 초양극화.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네. 있고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중에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지역적 흐름을 살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눌수요. 네. 우리나라 좁잖아요. 네. 국도는 좁고 인구는 많은데.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 인천을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많이 다르죠. 예, 네. 그 분위기가 네. 같이 이제 동조하는 있지만 그 나타나는 현상은 최근 들어서 이걸 세분화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현상이 더 뚜렷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가 네. 굉장히 크다. 하나는 온기, 냉기 이런 표현하고 서울 중에서도 네.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 좀 더 뜨거워요. 그게 언제부터 올랐는가? 올해 3월부터 올랐어요. 오늘 이게 이 방송 들으시는데 분들은 올해 3월부터 올랐다. 이제 하나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쏙 들어와요. 네, 왜 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10년 주기설이 존재합니다. 2014년부터 최근 사이클을 보면 네. 14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올랐어요. 윤세임. 그러니까 네. 6년간 장기 상승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 6년 한 게 과거에도 5, 6년 오른 때가 많아요. 80. 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부동산 경기는 단기적 변화도 있죠. 네, 뭐 네. 매달 변화하기도 네, 네, 하고 네. 작은 변화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한번 매입하면 평균 보유 기간이 약 10.3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10.3 그러니까 년. 집을 선택할 때는 막 내년에 오릅니까? 이런 질문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 근데 네. 되게 그렇게 해요. 맞아. 뭐 지금 집값이 오르면 얼른 사야지. 그러다가 내리면 또 잘못 샀군. 네. 이렇게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꼭 강조해요. 네. 지금 오늘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후에 오를지를 내다보고 장기적 안목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이클 얘기가 제가 하자마자 지금 질문이 좋았잖아요. 네. 연 선생님이 질문해 준 그 내용이 네. 굉장히 좋아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구나. 지금은 살 때인가 하는 건데 맞아요. 오늘 결론은 올해 2014년부터 올랐던 집값이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서울입니다. 경기도하고 네네. 지방이 아니에요. 네. 늘 서울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서울 중에서도 강용성, 강남, 용산, 성수만 생각해요. 이게 삼각축이에요. 이 말도 그럼 집을 살려면 지도를 이 삼각형을 지으면 그 안에 사면 돼요. 아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오늘 짚었죠. 네. 나는 막 이거 생각이 많아.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넓게 잡으면 이것도 지역이 중요한데 네. 광화문과 네. 여의도와 어허. 강남과 네. 이쪽을 소위 말하면 서울의 3도심이 있어요. 한양 도성과 맞아요.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와 강남 네. 이걸 또 삼각형을 치면 이게 또 아주 멋진 그림이 나와요. 이게 도심권이라고 그래요. 이 3대 도심권. 네, 이런 걸 모르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실패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 요지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라는 작지만 왜 이렇게 지역별 온도차가 많은가에 대한 설명은 첫째는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네. 그리고 강남이나 용산이나 네. 성수동, 성동구 성수동인데 네. 이 아파트는 이제 명품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도 시장의 흐름이 사이클이 있구나. 좀 복잡해도 지역별로. 그러니까 지역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품별 양극화라고 그러는데 오늘 그게 뭐냐 그러면 세주택 선호도가 높아요. 주택 선호도란 말은 그러니까 얼죽신이라서 선호도가 뭐냐면 아시잖아요. 아까 명품 선호도가 더 강화되잖아요. 우리도 명품 가격 올라도 더 수요가 증가하죠. 근데 왜 사나 봤더니 내가 5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는데 나는 1000만 원의 가치를 느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있죠. 이러면 그 명품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죠. 나만 그럴까요? 근데 옆에 보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렇대. 그래서 국민소득 당근 마켓에서라도 팔면 사고 싶대요. 그렇죠. 지금 국민소득 우리가 36,000불이고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되면 이런 명품을 선호하는 이걸 선호도라고 그래요. 영어로 프레퍼런스 좀 유식하게. 그래서 기호도 선호도, 애호도, 다른 말로 인기도가 집중되고 있어. 아무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재산과 소득이, 선생님 우리가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게 이 재산이 지금 상위 20%와 하위 20%의 재산 격차가 소득 격차가 8배가 나요. 그래서 이 현상이 지금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에 격차가 벌어지는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이 보고 계시는 분에게 이 상황이 이상한 게 아니라 선진국은 이미 났고 우리는 선진국에 가는 과정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만 하는데 강남에는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용 성광동에 올랐고 금강구가 올랐고 지금 노도강에 올랐죠. 그러니까 서울의 한 바퀴를 다 돌았다. 이제 오를 것은 오늘 그까지 못 가겠지만 수도권 남부가 올라요. 그러니까 판교라든지 과천이 지금 오르고 있고 광교까지 이게 오르거나 지금 오르고 있어. 수용성 화평. 그다음에 이제 인천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북부. 그러니까 경기 북부는 내년 봄쯤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답을 드리려고. 과거에 서울이 오르면 지방까지 오르는데 1년에서 1년 6개월. 서울 강남이 오르고 서울 전체로 확산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경기도와 인천 오르는데 6개월 후가 이번에도 그런 파동이 되고 있고 많이 오르지는 않아도 또 얘기가 이어지겠지만 경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 내려서 오르지만 그래도 지금은 집을 좀 사는 관점에서 서울은 그렇게 봐도 된다. 아니 근데 정말 트럼프 2.0 시대가 이제 또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고 아마 너무 궁금해하는 듣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대한 답을 찾을게요. 과거에 트럼프가 그 집권했을 때가 2017년에서 2020, 그건 4년이잖아요. 우리는 2017년에서 문재인 정부는 2022년에 했어요. 우선 첫 번째는 그때 어땠나 이걸 한번 보는 게 우리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같은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복귀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복귀죠. 어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나누어서 그다음에 트럼프의 지금 공약된 정책은 다 나왔잖아요. 관세.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게 한번 나란 투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에 트럼프가 됐을 때 2017년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에 미친 미국도 그렇고 이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르는 거는 트럼프 때문에도 있지만 사이클이 좀 영향을 미쳤어요. 그 2014년부터 제가 아까 말한 걸 잘 10년 주기로 6년 동안 올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승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2019년 말을 주목해야 돼. 코로나가 왔을 때 이때 금리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때 가파르게 올라요. 지금 아까 우리가 2014년에서 집값이 이제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때 전국적으로는 7.7% 올랐고 서울 지역은 14.5. 그러니까 그때도 서울은 2배 정도 올랐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집값이 오르면 역시 서울이 오늘 이게 좀 느끼셨죠. 집을 가지고 있는 건 서울이 더 집값이 많이 오른다 하는 사실을 통계를 가지고. 지방에 10채 사느니 강남에 한 채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럼요. 그리고 똘똘한 강남이 를 하나. 그렇죠. 근데 서울도 이제 아까 그 계층 구조화라고 그러는데 상위 아까 마용성 말씀 좀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염두에 두고 평등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때 그 미국의 2019년에 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더
금리 인하와 다시 이어지겠지만 집값은 반대로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때 금리 인하가 내리면서 19년, 우리도 20년, 2021년 미친 이렇게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게 공급 부족까지 겹쳐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정권이 또 바뀐 거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현상이 지금 또 반복될 여지가 있어요. 지금 또 금리가 지금 우리가 3.25로 내렸잖아요. 네. 미국은 두 차례 비컷 한 번 하고 5.5에서 미국은 네. 지금 두 번 내렸고 우리는 3.25인데 이제 우리 금리 내리겠죠. 근데 3.25 대 2%까지 이제 계속 내려야 돼요. 얼마나 내리느냐는 이제 또 트럼프 정책에 다시 이어질게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다. 지금 더 궁금한 거는 이제 미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 10가지가 돼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역시 시장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수요 공급이에요. 맞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나 서울만 놓고 보면 수도권하고는 올해 내년 2027년까지 공급 물량이 아파트만 놓고 보면 서울은 한 4만 호 정도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년 또 2만, 3만으로 꾹 줄어요. 언제까지 주는 2027년까지. 2027년을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서울은 아파트만 놓고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하잖아요. 2027년까지는 전세값이 내리기 어려워요. 수요 공급이 1차 영향을 주는 거는 전세값이에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차로 전세에 영향을 미치고 전세가 3개월에서 6개월 오르면 그때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그 중간에 월세가 이거 알아두세요. 이 통계적으로 검증이 연구 보고서가 돼. 저는 이것만 연구하니까 다른 건 몰라요. 전세가 먼저 올라요. 선행 지표. 그리고 거래량이 30% 증가하나 두 개가 선행 지표예요. 나머지는 믿지 마세요. 그러면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알 수 있느냐고 질문하면 알 수 있다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얘기를 다시 하죠. 그래서 수급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우리 얘기예요. 최근 실물 경기가 중요해요. 트럼프와 이 직접적 영향은 실물 경기가 있어요. 근데 실물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트럼프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관세율을 10에서 20% 올린대요. 그러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타격받겠죠. 특히 반도체, 자동차가 수출의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이거 타격을 받아요. 그럼 수출이 안 되면 우리 경제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죠. 한 0.6% 정도 후퇴한대. 성장률이 우리가 2.5에서 KDI가 엊그저께 2.0으로 낮췄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심각한 일이거든요. 뭐 2.5나 잠재 성장률이 2%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경제가 안 좋아. 그러면 부동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를 높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좀 제한을 하겠대. 그러면 결국은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 맞아요. 여기 또 안보 문제도 걸려 있어요. 이거 지정학적 분담금을 내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오면 심리적으로 요즘도 김정은 저러니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도 그래. 외국인이 발을 빼는 이유는 사실은 좀 심상치 않다. 우러 전쟁에서 보여줬고 지금 하여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게 지금 한마디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세 번째 갑니다. 그런데 이거와 금리 인하가 상충하고 있어요. 이 얘기 하려고 우리는. 무슨 얘기냐 좀 복잡하더라도. 경제가 안 좋은데 부동산만 좋다. 이건 말이 안 돼. 경제가 좋아지면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면 유동성을 또 보셔야 돼요. 금리 내리고 유동성이 증가하면 집값에 미치는 효과가 중요한데 기간은 한 달에서 3개월이고 유동성이 증가한 1이 증가했다면 0.4에 영향을 줘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결론, 악영향을 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 강도가 중요해요. 지금은 결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에 주는 타격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거품이 많지. 거품이 2021년 10월 대비해서 강남은 한 30%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2년, 3년 만에 회복한 거라. 전고점에 강남하고 용산하고 성수하고 여의도와 목동은 100이면 전고점에 가버렸어. 근데 그 사이에 빠진 게 30% 정도 빠져서 35. 거품이 빠지고 충분히 빠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갔고 또 우리 경제가 위기만 안 오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그리고 아까 무엇보다도 전세가 오르면
집값은 동조화, 같이 갈 움직임이 크다. 그렇지만 선생님, 그냥 일반인들은요, 은행에 대출을 받지 않거나 부모님이 유산 상속을 하지 않는 한 돈을 할 수 없어서 이 금리에 어마어마하게 예민할 수가 밖에 없는데, 금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2개월부터가 금리가 예민하고 대출 한도 두 가지. 대출 한도 두 가지인데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서 네. 막판 수요가 몰려갔고요.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 또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내린다면 그때 집을 좀 사는 것도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생님 집을 살 때 보통 집값의 얼마 정도를 대출에 의존하는지 아세요?